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은 헌법 파괴적이어서 타협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회 원로들과의 간담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적폐 수사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협치를 하고 타협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 절감한다며 가장 힘든 것은 정치권의 대립이 격렬해지면서 국민 사이에서도 적대감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로들은 한 목소리로 대통령이 통합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가 어렵다고 하지만 지속적인 대화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대통령이 현 정국을 풀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여당 2년째인데 여전히 야당처럼 하고 있다며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지정된 것을 비판하는 검찰총장의 입장이 나온 이후 하루 만에 곧바로 경찰청이 반박을 하고 나서면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해외 일정을 빨리 마치고 내일 귀국해서 이후 관련 입장을 자세히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친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다 조사를 자청해서 혐의를 인정했는데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 친모가 살해를 공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이틀 동안 이어진 반정부 시위로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23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현 마두로 대통령은 수천 명의 군인들 앞에서 누구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면서 군의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수사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사회 원로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어제 오찬 간담회에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 행위이며 헌법 파괴적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종북 좌파라는 말이 위협적인 말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고 고질적인 이념 갈등을 극복해야 함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정치권의 협치를 기대했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치 보복, 신적폐라며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 각계원로 12명을 초청해 개최한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모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 걱정들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파에 따라 격렬한 갈등이 일고 국민 사이에서도 적대감이 높아진 현상이 가장 부담스럽다면서 협치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적폐 수사에 대해서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적폐 수사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도 많이 듣는다면서 하지만 수사는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적폐 수사의 대상인 국정농단, 사법농단에 대해선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그렇기에 타협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원로들은 대통령이 통합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가 어렵다고 하지만 지속적인 대화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대통령이 현 정국을 풀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여당 2년째인데 여전히 야당처럼 한다,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여야의 극한 갈등 상황을 푸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었습니다. 이외에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 교수는 고용주도 성장으로의 경제정책 변화를,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탈원전이라는 명칭 대신 단계적 에너지 전환이란 표현으로 지칭할 것 등을 제언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죠. 자유한국당이 전국을 돌면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청와대 앞에서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 담장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문 독재! 친문 독재! 고생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 아예 야외 회의실을 차려놓고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태극기, 책상, 의자에 한국당 로고가 새겨진 마이크 상자까지 챙겨왔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 담장을 무너뜨릴 것임을 경고합니다. 지도부는 KTX 경부선을 타고 다니며 대전, 대구, 부산에서 잇따라 장외 집회를 벌였습니다. 대표님하고 왔어요. 한국당 지도부는 오늘은 광주와 전주, 주말엔 광화문에서 또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주말 광화문 집회를 하면 3주 연속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만 열을 올리는 가출 정치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당의 장외 집회로 여야 협상은 계속 어려움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국회 본관 앞에서 단체 삭발식도 진행했습니다. 4명의 의원이 머리를 깎았는데 한국당은 삭발을 당의 공식 투쟁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다른 당들은 기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국회 본청 앞에 모인 한국당 의원들이 삭발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불법과 야합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의회 민주주의 폭거에 삭발 투쟁으로 항의하고자 합니다. 김태흠 의원 등 국회의원 4명이 참여했습니다. 당원들은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삭발을 당 투쟁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시작은 박대출 의원이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제도를, 대한민국을 유린하는 제도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제도를 집어삼키기를 희망을 합니다. 한국당은 앞으로도 릴레이 삭발 행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싸늘한 반응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삭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참으로 볼썽사납습니다. 한심의 결정체 자유한국당, 기행의 끝은 어디입니까? 자유한국당은 제발 한심한 행동을 그만 중단하십시오. JTBC 강연입니다. 이처럼 제1야당이 장외투쟁을 시작하면서 국회는 말 그대로 모든 의사 일정이 멈춘 올스톱 상태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과 5.18 특별법 처리도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다만 한국당과 충돌하고 있는 여야 4당의 원내대표들이 모두 교체를 앞두고 있어서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추경 발목 잡기가 길어질수록 미세먼지 해결과 강원 산불 그리고 포항 지진 복구 대책 수립은 물론 경제 활력 제고도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됨을. 추경안 심사를 해야 하는 예결위원 임기가 곧 끝난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특히 이달 말이면 예결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 예결위원을 구성하는 동안 추경 논의 자체가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뿐만이 아닙니다. 패스트트랙 합의문엔 이달 18일 전에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내용도 담겼지만 한국당 반대로 사실상 시한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원내대표 교체를 앞두고 있어 이 시기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8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시작으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임기가 다음 달까지 차례로 끝나고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협상을 이끌게 됩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네, 친아버지에게는 학대에 시달리고 이붓아버지에게는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드러난 딸, 여중생에 대해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 소식들이 요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의붓아버지는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요. 그런데 친모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재혼한 남편 혼자 벌인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말을 바꿔서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로는 딸의 살해에 공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파악한 유모 씨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친딸을 죽였다는 살해와
이를 최소한 묵인했다는 살해 방조 혐의입니다. 또 남편이 딸의 시신을 버리는데 방조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혐의로 유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 유 씨가 친딸의 살해를 공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살인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체 유기 방조 역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유 씨는 긴급 체포됐을 당시 남편의 단독 범행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임 씨가 구속되고 자신의 구속영장도 신청되자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유 씨는 어제 법원 영장심사에서는 남편을 말리지 못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현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무장 봉기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전쟁터가 돼버린 베네수엘라 소식 요즘 연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4명이 목숨을 잃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은 4,500명 군인들 앞에서 쿠데타를 막기 위해 싸워달라고 말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군인 수천 명이 질서 있게 연병장에 섰습니다. 강단에선 마두로 대통령이 군의 단결을 호소합니다. 현지 시간 2일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인근 카를로타 공군기지에 나타났습니다.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이곳에서 군사 봉기를 촉구한 지 이틀 만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누구도 두려워할 수 없다며 반역자들의 쿠데타 시도를 물리치고 전례 없이 단합한 군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옆엔 군을 통솔하는 군 사령관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로써 과이도 의장의 군사 봉기는 사실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과이도 의장과 함께 반란을 시도했던 군인 25명은 브라질 대사관에서 망명을 추진 중입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마두로 세력을 과대평가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카라카스와 라 빅토리아에서 열린 이틀간의 시위로 4명이 숨지고 23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미국의 기밀 문건을 대거 폭로한 뒤 도피 생활을 해오다 붙잡힌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어산지가 미국으로 돌려보내지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신은 많은 사람들을 보호한 언론인이라고 했습니다. 어산지의 송환 관련 심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보호한 언론인이다. 미국 범죄인 송환 관련 예비 심리가 열린 영국 현지 시간 2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줄리언 어산지가 미국으로의 송환에 굴복하고 싶지 않다며 한 말입니다. 호주 출신의 어산지는 미군 브래들리 매닝 일병이 빼낸 70만 건의 전쟁 관련 보고서와 외교 기밀 문서를 건네받아 2010년 폭로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어산지를 컴퓨터 해킹을 통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This case is not about hacking. This case is about a journalist and a publisher who had conversations with a source about accessing material, encouraged that source to provide material, and spoke to that source about how to protect their identity. 결국 어산지는 미국의 1급 수배 대상이 됐고 이후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7년간은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에콰도르 대사관은 어산지와 크고 작은 갈등 끝에 지난달 11일 대사관 안으로 영국 경찰의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당시 영국 경찰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그를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산지의 송환 관련 예비 심리는 오는 30일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쿠웨이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쿠웨이트 국왕과 총리를 만난 데 이어 어제는 마르주크 국회의장과 만나 경제 분야 협력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이 총리는 쿠웨이트를 거쳐 오는 10일까지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를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어제 개성공단 기업인들을 만나 최근 방북 신청과 기업 상황 등에 대한 입장을 들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측은 지난달 30일 통일부에 9번째로 방북 신청을 했습니다. 김 장관은 기업인들이 제기한 내용을 검토하겠다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심혈관계 긴급 시술을 받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오후 퇴원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요양을 한 뒤 다음 주 월요일 4박 5일 일정의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미국에 이어서 영국의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역시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문제가 중요한 변수인데요.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위험성은 없어졌지만 어쨌든 브렉시트가 연기가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따른 결정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또 성장률이 계속 올라간다면 기대 이상의 금리 인상이 앞으로 있을 수 있음도 시사를 했습니다. 중국 항공 운수권이 5년 만에 추가로 배분이 됐는데요. 대부분 저비용 항공사들이 가져갔습니다.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 여행을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노선 그리고 신규 취향 노선까지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운임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새 전산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가 일시 중단이 됩니다. 내일 0시부터 화요일인 7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 인터넷 뱅킹, 체크카드 사용 등을 할 수 없고요. 자동화기기, ATM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곳은 인력을 투입할 수 없는 지역인데다 날이 어두워져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아침 날이 밝은 뒤 산림청이 소방 헬기를 투입해 현재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허위로 거래 사실을 조작해 교비 수십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립유치원 2곳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육청은 두 유치원의 관련자들을 중징계 처분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 전액을 교비 회계로 환수하거나 학부모에게 돌려주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한이 오는 13일 만료됩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중대한 데다 재판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며 구속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문 기일은 오는 8일입니다. 3년이 넘게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서울 시립교향악단의 음악 감독으로 핀란드 출신의 오스모 벤스케가 선임이 됐습니다. 임기가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입니다. 아이슬란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를 지낸 핀란드의 대표 명장입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오늘 새 앨범 음원을 공개를 하는데요. 14년 전에 냈던 벗1에 이어서 앨범 제목이 벗2입니다. 나훈아 씨는 소중한 벗들이 만든 곡을 한 곡 한 곡 가슴으로 정성껏 노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제 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의 사랑을 기리는 익산 소동축제가 오늘 소동공원에서 시작돼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무왕 행차 퍼레이드, 또 무왕의 후예를 찾는 행사 등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데요. 국내 첫 매입형 유치원에 섭니다.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공립으로 전환한 유치원입니다. 정부가 이런 유치원들을 늘리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관련한 여당의 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사건을 수사하게 될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이 오늘 출범을 합니다. 금감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한 긴급한 사건으로 제한이 됩니다.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를 할 때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2년 동안 운영을 한 뒤에 보완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 오늘 검찰로 넘겨집니다.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마약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된 뒤에 결국 시인을 하고 추가 투약 사실까지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모처럼 맑고 공기까지 깨끗하겠습니다. 활동하기에 참 좋겠는데요. 다만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3, 4도 웃돌면서 초여름 수준으로 덥기 때문에 강한 볕을 잘 피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계속 덥겠습니다. 고온 현상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은 기온이 더 높아서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도 많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 이어지면서 공기가 다시 건조해졌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중국 스모그가 서서히 유입됩니다.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밤에는 나쁨 수준까지 농도가 오르겠습니다. 아침에는 서늘한데 낮에는 기온이 훌쩍 오릅니다. 일교차가 상당한데요. 오늘 서울이 26도, 청주와 대전, 대구, 광주가 28도로 어제보다도 덥겠습니다. 북한도 평양이 27도, 중강이 28도 등으로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이상 비 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공기는 계속해서 건조해지겠고요. 기온은 주말 동안 높다가 다음 주 다시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가수 승리가 어제 강남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일본인 투자자 가운데 일부가 승리 측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리는 18번째로 경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클럽 버닝썬의 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처음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승리는 자신이 운영했던 주점 몽키 뮤지엄에 버닝썬 자금 2억 6천만 원을 부당하게 주는 방식으로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승리 측은 버닝썬 안에 있었던 몽키 뮤지엄 이름의 DJ 부스 운영료로 정당하게 지불한 돈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승리의 성접대 의혹도 수사 중인 경찰은 일본인 투자자 일행 중 일부가 성매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승리가 일본인 일행의 호텔 숙박비를 YG 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승리는 성접대 의혹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관공서나 은행의 경비 담당자들은 가스총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주 쓸 일은 없어서 보유한 탄환 가운데 상당량은 사용 기한이 지나 폐기합니다. 이런 폐기 탄환을 수거해서 새 것인 양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불발탄이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경찰이 압수한 가스총을 쏩니다. 총구에서 가스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게 더 많습니다. 불발탄을 확인하니 사용 연한 2년을 훨씬 넘긴 제품이었습니다. 71살 조모 씨 등 전국 15개 총포사 대표는 은행과 공항, 보호관찰소 등에서 폐기용 가스 총탄을 수거했습니다. 제조 일자를 지우고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붙여 새 것처럼 위조한 뒤 다시 납품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6천 곳에 납품해 13억 원을 챙겼습니다. 가스총 안엔 캡사이신 성분 같은 매운 약재가 들어가는데요. 직접 쏴봐도 분사가 되질 않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90% 이상이 이런 불발탄이었습니다. 검도 침입을 했다, 발사 안 됐다 그러면 생명을 다투는. 적발된 총포사들은 전국 연합 조직도 만들었습니다. 불법 판매가 알려질 것에 대비해 경찰의 추적을 감시하고 가격도 담합했습니다. 얘들이 떴네 그러면 떴어 증거 없이 싹 치워버려. 경찰은 상습 사기 혐의로 총포사 대표 15명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어제 새벽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난 불로 한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의 주민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숨진 대학생 김모 씨는 할아버지를 먼저 대피시키고 불을 끌어 들어갔는데 나오지 못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베란다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놀란 주민은 직접 왕관기를 사용해 황급히 집을 빠져나옵니다. 어제 새벽 4시쯤 충북 청주시 25층짜리 아파트의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는 이내 아파트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거실에 연기가 그냥 가득 차 있고 이러다가는 그냥 생명이 위험하다 싶어서 100여 명의 주민들은 옥상으로 대피하거나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48명의 주민들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3층 불이 처음 시작된 집에 있던 대학생 25살 김모 씨는 함께 자던 할아버지를 먼저 아파트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이후 불을 끄기 위해 안방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나오지 못했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불은 40분 만에 진압됐지만 김 씨는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김 씨가 2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홀로 된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왔다고 전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그러더라고요. 접촉하시니까. 2004년 지어진 이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11층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이 2005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경찰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시작되면 두 기관의 갈등이 항상 불거졌죠. 이번에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은 설명 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결정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해당 법안엔 경찰 수사에 대해 검사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촘촘하게 통제하는 장치가 담겼다고도 했습니다. 또 검사가 영장 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권이 비대화할 것이란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을 수사 중일 때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할 권한, 경찰이 손을 떼게 할 권한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검사의 지위라는 단어만 없어졌지 수사권과 관련해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이틀 전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에 입장을 내놓았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다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예정보다 빨리 내일 귀국합니다. 일각에서는 사퇴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그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총장은 귀국 직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국회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떠들썩하던 지난달 28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해외 출장에 나섰습니다. 다음 날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포함됐고 그 직후인 1일 반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9일 귀국해야 하지만 이후 일정을 취소하고 토요일인 4일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앞서 문 총장은 경찰에 1차 수사를 끝낼 권한을 준 것 등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 총장은 귀국한 뒤 다음 주쯤 이런 입장을 다시 더 자세히 밝힐 걸로 보입니다. 법조계 일부에선 과거 총장들처럼 사퇴 카드라는 강수를 둘 것으로 예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 총장은 물론 검찰 내부적으로도 사퇴가 수사권 조정 논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집니다. 대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법안 내용을 바꾸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문무일 총장뿐만 아니라 평검사들도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연구관은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검사들은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든다,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운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찰청 소속 차호동 연구관은 그제 오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습니다. 국회가 경찰과 검찰의 권한을 나누는 데만 몰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실무 등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외부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게 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영장이 남발돼 강제 수사가 많아지고 여론에 따른 수사도 우려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또 경찰과 검찰의 영장 청구 경쟁으로 국민들만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고도 했습니다. 이 글에는 동조하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한 검사는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든 것 외엔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는 검사들이 권한 없이 책임만 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 한 명은 수사권 조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공수처는 완충할 장치가 없어 정치권 입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검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문 총장의 발언 배경을 이해한다거나 경찰의 권력 분산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문 총장의 행동 자체는 부적절했다는 입장이지만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사법개혁의 본질이 훼손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문 총장의 발언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틀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 수용할 부분도 있고 그에 대한 방책을 준비 중에 있고 경찰의 권력 집중을 막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문 총장의 행동 자체는 부적절했다는 입장이지만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의 지위 있고 또 밑에 검사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도 얘기하는 거나 이 표현 자체는 좀 부적절하죠. 검찰과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어렵게 첫 발을 뗀 사법개혁의 본질이 흐려지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 내부 분위기는 이미 알고 있었다며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검찰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내에선 검찰 출신인 조응천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라며 여야 4당 합의안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역시 검찰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문무일 검찰총장의 메시지에 대해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문 총장의 입장문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서복형 기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장문에 대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입니다. 공수처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한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문 총장이 입장문을 통해 반대한 건 공수처가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총장이 지난해 국회에 나와 했던 말입니다. 공수처 논의가 설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총장의 입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대검찰청 고위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은 국회가 결정할 문제로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법안의 내용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문 총장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꺼낸 걸 두고 적폐 수사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느냐며 앞선 검찰의 적폐 수사를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의혹 중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는 게 김 전 차관과 만난 일정 등이 적힌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업무 수첩이라고 전해드렸었습니다. 2013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확보가 된 증거였는데 왜 그대로 묻혔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번에 드러날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두 사람의 유착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당시 김 전 차관의 계좌 등을 추적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2013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어울리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인사의 명함과 윤 씨의 업무 수첩도 확보했습니다. 수첩엔 골프를 함께 쳤다는 등 여러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윤 씨가 준 대포폰을 사용하던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수첩까지 나오면서 두 사람의 유착 정황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수사팀은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돈 거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JTBC 취재 결과 김 전 차관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은 신청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2013년 3월 28일과 4월 9일, 4월 15일 각각 마약 투약 의혹 등으로 윤 씨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신청한 게 전부였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에도 뇌물 의혹과 수첩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계좌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건 인정하지만 해도 소용이 없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성범죄 의혹 하나도 제대로 파헤치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대기업 총수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는데 호텔 계열사 상표권을 자신의 개인 회사에 넘겨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대림산업 자회사 오라관광이 운영하는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입니다. 지난해까지 이 호텔의 상표권은 대림산업이나 오라관광이 아닌 A+D라는 회사가 갖고 있었습니다. 대림그룹 이해욱 회장과 이 씨의 아들 동훈 씨가 100% 지분을 가진 개인 회사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글래드라는 상표를 개발한 건 대림산업입니다. 하지만 정작 상표권은 A+D가 가졌습니다. 그리곤 2년 6개월간 31억 원을 브랜드 사용료와 마케팅 분담금 명목으로 받아갔습니다. 수수료율도 하얏트나 힐튼 등 해외 유명 호텔 체인이 받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호텔이 대가로 받은 서비스는 거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입니다.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공 자체를 아직 아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없는데 그 마케팅 분담금을 그냥 준 거죠. 공정위는 이 회장을 사익 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대림 계열사에는 과징금 1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림그룹은 의결서를 받아본 뒤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인 지난해 7월 이 회장 측은 개인 회사 지분을 오라관광에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공정위가 한 대광, 금호, 할인그룹 등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서 총수들이 이제 줄줄이 심판정에 오를 예정입니다. 다른 곳으로도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태경 기자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10여 개 대기업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이 중 혐의점을 잡은 기업은 대림을 비롯해 태광, 금호, 하림 등 4곳입니다. 태광은 이효진 전 회장 등 오너 일가 소유의 회사에서 만든 와인과 김치 등을 계열사에 비싸게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호는 박삼구 전 회장 일가가 지배한 금호홀딩스가 계열사들로부터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린 혐의입니다. 하림은 김홍국 회장이 아들 회사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3개 기업에는 혐의를 적시한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상태로 상반기 중 제재 여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조사는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행태는 대기업 못지않은데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사각지대란 판단에 섭니다. 이 5조 미만의 경우에는 현행 공정거래법 23조 2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23조 2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들에 관해서 일정한 정도의 조사와 제재를 함으로써 공정위는 최근 중견 화학기업인 KPX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장녀인 조연아 씨,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에 대한 어제 재판에 나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이명희 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진가의 이명희 씨와 조연아 씨 모녀가 잇따라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각각 필리핀 여성 6명과 5명을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로 일을 시킨 겁니다. 특히 두 사람은 필리핀 도우미들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가짜 비자를 발급받게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쌍둥이를 출산한 워킹맘으로 회사 업무를 같이 하다가 생긴 일이라며 법적인 부분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고 조양호 회장의 사망, 남편과의 이혼 소송,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구속 등을 거론하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이 씨는 남편 회사의 비서실을 통해 도우미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게 전부였고 불법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대한항공 비서실이 알아서 했을 뿐 불법을 지시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씨는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조 전 부사장을 끌어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불법 재생 페트가 식품 용기에 쓰인 실태, 어제 저희 JTBC 보도가 나간 뒤에 환경부와 식약처가 합동 실체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재활용 보조금을 집행하는 산하기관 보고서에는 전부터 이런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던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강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트병 재활용 업체를 현장 조사한 환경부 용역 보고서입니다. 이물질 제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보고서에 언급된 원료 업체들은 버려진 페트병을 잘게 잘라 세척하는 물리적 재생 방식으로 원료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원료는 원단 업체에서 과일 용기와 음료컵 재료로 가공됩니다. 재활용 지원금을 분배하는 환경부 산하 한국포장재 재활용 사업공제조합도 안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수거한 페트병에 위험물질을 담았을 수도 있는 데다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증이나 해결책 없이 관련 산업은 팽창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10여 개이던 재생 페트 제조업체는 최근 24개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식약청 규정대로 완전 분해,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원료로 식품용 원단을 만드는 업체도 8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출 쪽은 특별히 관리하는 데가 없죠. 한편 식약처는 JTBC 보도와 관련 식품용기 제조업체의 판매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도 페트병 재활용 업체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조건을 달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고 싶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제안은 처음입니다. 전략적인 판단을 할 지도자라고 김 위원장을 치켜 세우기도 했는데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물론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윤서령 도쿄 특파원입니다. 아베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 이후 북일 정상회담에 강한 의욕을 드러냈습니다. 산케이 신문 인터뷰에서 조건을 달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북일 회담 의사를 여러 번 밝혔지만 조건 없이 만나자는 노골적인 제안은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을 국가를 위해 전략적 판단을 할 지도자라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회담의 지지도 얻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집권 후반기 외교 올인 전략의 일환입니다. 러시아와 영토 문제에서 소득이 없고 미국과 무역 협상도 쉽지 않은 가운데 북일 관계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산이 작용했습니다. 아베에게 납치 문제 해결은 정치적 숙제나 다름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발간한 외교청서에서 북한과 관련해 최대한 압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유화적 제스처를 펼쳐왔습니다.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인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지수입니다. 납치 문제 담당상인 스가 관방장관은 오는 9일 미국을 방문합니다. 납치 문제와 북일 회담 성사를 위한 미일 협력 방안이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한미 외교 당국이 오는 8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말에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서울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한미 양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일본 아베 총리는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며 북일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베 총리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또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매번 북한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무조건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적극적으로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부터죠. 그 아베 신조 총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북일 정상회담을 요청하기 시작했는데요. 1년의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월 달에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간 일본과 유러피안 EU죠. 유럽연합이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번에는 일본이 거의 참여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외교 청서에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도 빠졌고요. 지지난 달에도 아베 신조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또 원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방금 이제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이번에는 아주 강력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또 김정은 위원장을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 일본이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측면은 당연히 국내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요. 지금 7월 참의원 선거가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납치자 문제는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지금 일본이 전방위적인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북한뿐만 아니라 중일 관계도 지금 이전과는 굉장히 다르게 밀접함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접근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북미 대화, 한미 대화 과정에서도 사실상 일본은 소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팬 패싱이라는 얘기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대화에 좀 더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뜻도 있을까요? 비핵화 문제도 당연히 만약에 그 북일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은 얘기를 하겠죠. 특히 지금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가 거의 없는데 그중에 이제 아베 신조 수상은 그나마 서로 간의 소통이 잘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만약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베 총리를 만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할 것이고 또 북한의 입장을 아베 신조 총리를 통해서 전달을 할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일본이 일종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구상으로 보면 역할은 제한되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직접 대화 채널이 다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태여 주변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인 미국과의 대화를 북한이 원한다면 구태여 그렇게 중재자를 세울 이유는 없죠. 네, 스가 관방장관이 오는 9일 뉴욕을 방문합니다. 이때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오늘 나왔습니다만 북한 측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말이죠. 이번 보도를 보면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이런 보도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스가 관방장관이라는 위치 자체가 외교를 담당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일본 국내 내치용이고 사실은 총리의 대변인격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외 순방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해외 순방을 간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히 워싱턴에 가서 막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거 외무상 일이긴 하지만 이해가 되는데 또 뉴욕까지 간다라는 것은 아마도 북일 이 일종의 정상회담을
목표로 해서 지금 북한 측에 뭔가를 지금 제의를 하는 그런 것이 좀 어느 정도 선定됐으니까 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오는 8일부터 사흘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뭐 최종 조율 작업이 진행되는 모양인데 어떤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게 될까요? 지금 미국 워싱턴 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지난 그 2월 달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는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이 북한을 쫓아다니지 않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의미는 미국이 자신들의 비핵화 입장을 북한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북한이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오기를 그냥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워싱턴 분위기를 보면 이게 2달이 지나니까 여전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비건 대표가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한 2, 3주 전부터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뭐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뉴욕 채널을 통해서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는데 북한이 대답이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번에 오는 것은 뭐 사실 뭐 한미 워킹그룹은 루틴하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미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 한국과 협의를 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식량 지원 문제,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십니까? 뭐 비건 대표의 오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미 그 인도주의적인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작년 12월부터 비건 대표가 얘기를 시작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전체 워싱턴의 행정부 입장에서도 이전보다는 그 지원, 그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대해서 미국인들 비자를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아마 식량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한테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식량 계획, 그 유엔 산하의 그 월드 푸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이제 그 미국과의 상의가 필요해서 근데 상당히 뭐 공감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건 대표가 와서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고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슈퍼 매파로 불리고 있고요.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이달 말쯤에 우리나라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글쎄 뭐 그거는 아직 그 확인은 되지 않았죠. 네.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된다라는 의미를 했는데요. 볼튼 보좌관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큰 인물이 지금 이 시점에 온다라는 것은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이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요즘 이제 별명이 붙었는데요. 이른바 B팀이라고 볼튼의 네. B로 이름을 해서 굉장히 강력한 얘기를 하죠. 이란간에 관해서도 강력한 그 제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지금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가장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아마 이번 달 말에 온다면은 일단 뭐 1차적으로 한국과의 공조의 중요성, 특히 제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두 번째는 방문 자체가 사실은 북한에 대해 적지 않은 압박이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볼튼 보좌관이 올지는 조금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지난주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 기념식은 우리 측만의 행사로 끝났습니다. 자, 이번 달 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아쉽게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만 저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4월 12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 연설에 한국이한테 원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혔거든요. 그것은 한국의 역할이죠. 뭐 어저께도 우리 민족끼리 다시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한국은 북한과 같은 팀이 돼서 북한의 입장을 미국한테 압박을 해야 된다. 네.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비핵화의 여러 가지 협상 과정을 보면 그런 상황이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남북 관계는 좀 냉각기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여전히 북미 간에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준해서 지금 남북 관계가 열릴 가능성이 아쉽게도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북한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 이후 갑자기 육자회담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죠. 푸틴이 육자회담을 밀어붙인다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기자회견 원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당초 알려진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역 또는 왜곡 보도를 김소영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러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육자 회담에 대해 언급하자 당장이라도 육자 회담을 하자고 요구한 것처럼 보도가 이뤄졌습니다. 정작 앞뒤 맥락은 달랐습니다. Имеет ли смысл в нынешних условиях возобновить его? Не знаю, нужно ли прямо сейчас возобновлять этот формат. 이어 미국과 한국의 보장만으로 충분하다면 좋다. 그러나 충분치 않다면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체제를 마련하는 데 육자회담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육자회담으로 당장 비핵화 협상을 하자는 게 아니라 북미 합의 후 안전보장을 논의할 때 필요한 형식이란 겁니다. 지난 3월 평양 기자회견에 참석한 외신들은 최선희 당시 부상이 문재인 대통령을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 언론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언은 중재자보다는 촉진자적인 역할이었습니다. 미국과 동맹인 한국은 중재자라기보다 촉진자라는 문정인 대통령 특보의 발언을 인용하며 최 부상이 동의의 뜻을 보인 겁니다. 외교 협상장의 대화 내용이 부분적으로 잘못 전해지고 일부 매체가 이를 다시 왜곡해 보도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발달장애 아이가 있는 부모들이 청와대 앞에서 어제 시위를 벌였는데요. 올해부터 정부가 관련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게 오히려 이들을 집에 가두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우리는 그 서름을 우리가 대신 겪고 살고 있는 엄마들입니다. 청와대 앞에 발달장애인 부모 70여 명이 모였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정부의 지원 서비스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집안에 더 가둔다며 실효성 있게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 하루에 2시간 지나면서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발달성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는 하루 최소 2시간에서 최대 5시간 반입니다. 부모들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최대 8시간은 돼야 가족들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책으로는 발달장애인이 집안에 방치되거나 부모가 사실상 온종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나아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통령님 만나려고 진짜 이렇게 왔습니까? 이런 절박한 심정을 알아주세요.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청와대 직원들과 충돌이 벌어졌고 참가자 2명이 쓰러져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집 천장이 내려앉고 바닥이 기울고 땅이 내려앉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또 지하철 연장을 위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들 주변에서인데요. 밀착 카메라로 취재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내년 개통을 앞둔 수인선 공사 현장 옆입니다. 수원과 인천을 잇는 전철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인근 도로랑 건물에 반년 전부터 균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바닥은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10cm가량 벌어져 있습니다. 가정집 내부 천장은 내려앉았고 바닥은 물체가 굴러내려갈 정도로 기울었습니다. 아예 거주지를 옮긴 사람도 있습니다. 문짝이 안 열어지지. 이게 가라앉아갖고. 내가 와서 살려도 문이 열었다 닫았다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다음번 우리 아들네 집 가서 읽는 게요. 지붕 바로 아래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간판의 비읍 글자는 굴곡진 상태로 겨우 붙어 있습니다. 밑에는 균열 측정계가 있는데 바로 아래쪽을 보시면 건물 내부 자재가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틈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쪽 창문은 이렇게 밀려 들어가서 평평하지 못한 상태고요. 건물 외벽 곳곳에는 금이 가 있는데 이렇게 아예 벽돌이 떨어져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바닥 균열은 건물을 따라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장마 전에는 붕괴된다고 당장 어디 이사 갈 데도 없고 나가랄까 봐 두려워서 있는 분들이에요. 무너지는 것보다도 그게 더 어려우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꼽는 원인은 수인선 터파기 공사입니다. 재작년부터 나타난 균열이 지난해 말 쇠말뚝을 설치하며 생긴 진동으로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은 뒤늦게 안전진단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산업부서에서 오늘 수준시하고 협의를 했대요. 일정을 서로 조율을 해서 이번 달 안에는 무조건 할 거고. 인천 청천동의 또 다른 아파트입니다. 주차장 바닥에 금이 가 있고 담벼락은 부서져 있습니다. 금이 가는 거 보고 그러면 괜히 어머 저렇게 더 커지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거가 항상 스칠 때마다.
해당 아파트에서 30m 떨어진 곳에선 지하철 7호선 성남 연장선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2월에는 공사장 인근에서 세 차례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0층서부터 13층 사이에 금이 다 갔어요. 아파트가 싱크홀 이게 쳐져가지고 얼마 있다가 주차장이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주민들은 다가올 장마철이 걱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민은 다 불안하죠.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기철 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이 해결했으면 좋겠고. 부산의 명지 국제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개발을 위해 거리 곳곳에 공사가 한창입니다.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앞 도로에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한 건 지난달 22일. 폭 50m, 깊이 1.6m가량의 땅이 내려앉은 겁니다. 제 뒤로 크게 꺼진 땅이 보이실 텐데요. 원래는 도로가 있던 자리입니다. 안쪽으로 가까이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한눈에 봐도 도로가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 곳곳에는 이렇게 금이 가 있어서 지금은 비가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파란 천막을 덧대 놓은 상태입니다. 왕복 8차선 도로는 완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 있던 신호등은 땅이 꺼지면서 함께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운전하면서 좀 위협감을 느꼈고요. 특히 야간에는 더 불안했고 많이 당황스러웠죠. 전문가들은 연약한 집안에 대형 터파기 공사가 잇따른 걸 원인으로 꼽습니다. 콘크리트 말뚝이 땅속에 있는 물이 흘러가는 그 대수층을 건드려서 도시를 개발하는 일도 중요하고 지하철을 연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돼야 하는 건 역시 주민들의 안전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화입니다. 네, 온라인상에서 증오를 부추기고 또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는 활동을 하는 이른바 유명 위험 인물들에 대해서 페이스북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사 플랫폼 접근을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등을 못하게 된 위험 인물들이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페이스북이 성명을 통해서 이 플랫폼에서 증오를 부추기는 등 위험한 곳으로 판정된 인물들 명단 공개했는데요. 페이스북은 이들의 계정과 또 관련 링크 등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사로 극우파 음모론자 알렉스 존스가 포함됐는데 이 존스는 9.11 테러가 미국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반유대주의 연사를 서슴지 않는 것으로 악명 높은 그 네이션 오브 이슬람의 루이스 파라칸도 이 축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노동절 연휴를 맞은 중국에서 그 놀이기구 사고로 어린이들이 잇따라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허베이성의 한 놀이공원에서 어제 오후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 놀이기구가 뒤집히면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또 연휴 첫날인 그제도 청두시에서 미끄럼틀 가드레일이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등 14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미끄럼틀에 몰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축제가 어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철거민연합회와 총학생회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서울대 총학생회가 안전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장터의 위치를 옮길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 전철원 측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전철회는 자리를 옮기지 않고 축제 기간 내내 학생회관 앞에서 그 장터 운영을 강행했는데요. 이 전철원 측은 30여 년간 이 서울대 축제에서 장터를 열어왔다며 이 총학의 요구는 앞선 서울대 선배들의 그 대학생과 빈민연대라는 뜻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총학 측은 그러나 이 장터 자체를 제지한 것이 아니라 안전상의 이유로 자리를 옮기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이 총학 측은 외부 단체가 서울대 축제에 참여하려면 계약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전철원 등 일부 단체에 관례로 특혜를 제공해 왔다면서 앞으로는 정해진 절차를 따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미혼 여성 10명 중에 8명이 그 신혼집을 마련할 때 비용 일부를 부담할 의향이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액 부담할 뜻이 있는 미혼 여성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액 부담할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은 남성이 40.4%였고 여성은 5.8%에 그쳤습니다. 비용에 대해선 평균적으로 남성이 1억 3,700만 원 정도,
또 여성은 6,700만 원 정도를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금요일 날씨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초여름 기온, 건조주의보, 주말 더위 계속인데요. 요즘 폭이나 지나 싶더니 오늘은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에는 다소 서늘하겠지만 한낮에는 초여름 수준으로 덥겠는데요.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더위는 주말에도 계속됩니다. 전국적으로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벌써 여름이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죠. 아, 여름 싫어, 겨울 돌아와 외치셨고요.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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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다. 이게 봄 날씨라니 더워, 더워 절규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래놓고 밤엔 쌀쌀하겠지 하면서 큰 일교차에도 걱정 많으신 모습이네요. 오늘은 공기가 깨끗하지만 내일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서 나들이 할 때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수사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사회 원로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어제 간담회에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 행위이며 헌법 파괴적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 각계 원로 12명을 초청해 개최한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모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 걱정들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파에 따라 격렬한 갈등이 일고 국민 사이에서도 적대감이 높아진 현상이 가장 부담스럽다면서 협치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적폐 수사에 대해서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적폐 수사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도 많이 듣는다면서 하지만 수사는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적폐 수사의 대상인 국정농단, 사법농단에 대해선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그렇기에 타협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원로들은 대통령이 통합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용구 전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가 어렵다고 하지만 지속적인 대화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대통령이 현 정국을 풀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여당 2년째인데 여전히 야당처럼 한다,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여야의 극한 갈등 상황을 푸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었습니다. 이외에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 교수는 고용주도 성장으로의 경제정책 변화를,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탈원전이라는 명칭 대신 단계적 에너지 전환이란 표현으로 지칭할 것 등을 제언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지난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선 검사들도 동조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경찰청은 경찰 권한이 커질 것이라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면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 비판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치 이슈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부터 좀 살펴보죠. 네. 어떤 사람들은 적폐 수사를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네. 타협하기 어렵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그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사회의 원로들과 대화 자리를 가지면서 그 건의와 선소리를 들은 그런 자세는 상당히 바람직한 네.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어제 원로들이 또 여야를 또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진영의 논리를 아우르는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기울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 소득주도 성장을 고용주도 성장으로 바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답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저는 마무리 발언에 네. 대통령의 그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 사회는 진보 진영 또 보수 진영 이런 낡은 프레임 그리고 또 이분법적인 프레임을 넘어서서 상식과 실용의 선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향후 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전국 운영과 관련해서 상식과 실용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좀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조심스러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통합과 관련해서는 어제 그 사회 원로들이 네. 대통령 취임사를 인용하면서 국민통합에 대한 강한 주문을 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의 여야정 상설 협의체라든지 자신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약간은 안타깝고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 야당이 지금 그 장애 투쟁을 하면서 국회가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가장 큰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손 치더라 하더라도 국정 운영을 책임진 대통령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이제 우리 사회 원로들과의 대화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야당과도 지금 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고 야당 대표의 이야기를 좀 귀 기울이고 듣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문무일 검찰총장 이틀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네. 나섰습니다. 이에 맞서서 경찰청도 반박을 하고 있고요. 네. 검경 갈등이 증폭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현실화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죠. 이 두 기관이 상당히 밥그릇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한 우려가 지금 현실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정기관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수사권 조정 문제가 우리 국민의 삶과 너무 직결돼 있다는 네.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된 우려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이 좀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예를 들면 지금 검찰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경찰이 막강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줄 경우에는 무소불위의 통제불능의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 네. 그건 저는 일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은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그리고 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간다는 대전제는 그대로 갖고 가되 이 막대한 그 정보력과 수사권이 결합됐을 때의 경찰에 대한 통제 가능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입장에서도 네. 이 지금 그 정보 경찰에 대한 문제에 여러 가지 폐해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 수사권 논의와 별개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뭔가 로드맵을 분명히 천명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학계와 시민단체도 그러니까 지금 이 정보 경찰과 관련된 거기다 수사권이 결합되는 문제에 따른 경찰의 이 통제불능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신중하게 다 머리를 맞대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와대는 일단 뭐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2005년에 검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검찰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뭐 그런 사태까지도 우려를 하고 있을까요? 뭐 아마 내심 그런 사항도 조금 그 우려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 때문에 상당히 어제 그 문무일 총장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상당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네.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검찰 수사권과 공수처 개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조국 수석의 처신입니다. 조국 수석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자신의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민의 지지를 받은 측면도 있지만 일종의 또 평지 풍파를 일으킨 측면도 네.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은 자신의 입장을 조금 톤다운 시키면서 이 검찰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우려하고 있는 경찰의 무소불위의 통제불력의 권력 괴물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입장은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신중하게 이 문제들을 다뤄야 한다. 이런 지적으로 듣겠습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지정에 계속해서 반발하면서 장외 집회에 나선 상태고요. 네. 릴레이 삭발투쟁까지 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삭발투쟁은 우리 정치권 현장에서 그렇게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종종 있어 왔죠. 특히 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한나라당 시절 2007년도에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개 삭발투쟁도 하기도 했습니다. 일종 성과도 거두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삭발투쟁 자체가 뭔가 좀 생경하고 낯설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 이 삭발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사회의 약자가 부당한 기득권에 저항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수단이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의 삭발이 그러면 부당한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냐 아니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국민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마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그 삭발투쟁 자체가 효과를 얻으려고 한다면 결국은 국민들이 이기에 얼만큼 지지하고 동참을 하느냐의 부분인데 지금 나오는 일단 여론조사로 본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이 지금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장들이 국민의 동의와 신뢰를 아직 얻어가기
다 얻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향후 국민 여론의 추이가 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투쟁의 아마 방향타가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지금 국회에 지금 산적해 있는 민생 현안들. 이 민생 현안에 가진 정치적 무게를 과연 이 자유한국당이 외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향후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가 경정 예산 그리고 5.18 특별법 문제 시급하게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묶여 있는 상태인데 장외 집회 계속하고 있고 여야 사당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야 사당의 원내 대표들이 조만간에 이제 교체될 시기가 됐잖아요. 교체가 된다면 좀 뭐 대화가 자유한국당 측과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마 하나의 정기는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민주당이 5월 8일 날 지금 원내대표 지금 경선을 합니다만은 지금 3명의 후보 모두 다가 야당과의 실질적인 대화와 소통을 지금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 대화의 물꼬를 틀려고 하는 노력이 보일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제가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지금 민생 현안이 갖고 있는 정치적 무게 이것은 여야 모두가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장애투쟁 일변도가 아니라 원내외 병행투쟁이라는 아마 그러한 식으로의 자세 전환이 있지 않을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 사안을 아주 객관적으로 엄중하게 판단해서 여야 정치권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발언들을 쏟아내는 방송을 했죠. 유튜버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행동을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측은 이용자 규정에 따라 해당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이한테 지금 압박하러 온 겁니다. 너는 라는 것을 이제 무언의 암시를 주기 위해서 자살 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는 걸 보여줘야죠. 이 방송이 나간 뒤 경찰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일주일째 신변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전 유튜버 김모 씨의 집과 스튜디오, 차를 압수수색해 방송 자료와 컴퓨터 저장 장치 등을 확보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김 씨의 행동이 매우 악질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특히 검찰은 김 씨가 특정 공인이 일하는 관청이나 사무실이 아닌 집 앞까지 찾아가 반복적으로 위협을 가한 것에 주목합니다. 협박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 씨는 윤 지검장 집뿐만 아니라 올해 1월부터 여당 의원의 집이나 교회, 서울시장 관사 등에 찾아가 비슷한 방송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유튜브는 어제 윤석열 지검장 집 앞에서 촬영한 방송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유튜브 규정에 따르면 특정 인물을 위협하는 내용은 사이버 폭력으로 보고 그 수준에 따라 영상을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영상이 올라온 후 삭제 전까지 이미 조회수는 7만 2천 번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화성에 착륙해 있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탐사선 인사이트가 일출과 일몰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화성에서 구름의 이동도 관측했습니다. 화성에서 보는 태양은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 3분의 2 정도로 작아 보인다고 합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로봇팔 아래로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평선 너머 태양이 저뭅니다. 화성의 적도 인근 엘리시움 평원에서 바라본 태양의 모습입니다.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의 로봇팔에 달린 카메라로 찍은 작품입니다. 지진파와 열 흐름 등 화성 내부 구조를 밝히기 위해 지난해 11월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달 6일엔 미약한 지진 신호를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착륙 145일째 일출 일몰 사진과 함께 구름이 흐르는 장면도 촬영했습니다. 일출과 일몰을 찍는 것은 화성 탐사선들의 고유 전통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일몰 사진은 1976년 바이킹 1호가 찍었습니다. 인사이트가 찍은 태양 사진은 로봇팔, 태양 전지 등이 사진 속에 드러나 있어서 기존 사진과는 차별화됐다는 평가입니다. JTBC 오한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재활용 센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솟아오릅니다. 현지 시간 1일 녹스빌 지역에 있는 재활용 센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불이 났는데요. 유독성 가스가 뿜어져 나와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국이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거북? 달리던 차량에 갑자기 거북 한 마리가 날아와 앞유리가 와장창 깨졌습니다. 이 황당한 사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콘웨이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도로에 있던 거북이 달리던 트럭의 뒷바퀴에 부딪히며 튕겨져 나가 다른 차량을 덮친 건데요. 피해 운전자는 차에 날아든 게 거북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깊은 우물 안에 4살 여자아이가 빠졌습니다. 이곳은 중국 장쑤성 창저우시인데요. 우물 근처에서 언니가 빨래를 넣는 동안 주변에서 놀던 아이가 우물 안에 빠져버린 겁니다. 언니는 곧바로 구조를 요청했는데요. 구조대가 오는 동안 아이는 이웃들이 이불로 만들어준 긴 끈을 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직접 우물로 들어가 무사히 아이를 구조했는데요. 아이는 가벼운 찰과상 외에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합니다.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는 두리안을 먹은 남성이 음주 단속에 걸리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신 것으로 판명된 남성, 방금 전 두리안을 먹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혈액 검사까지 한 결과 알코올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실 확인을 위해 직접 두리안을 먹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봤는데요. 결과는 0.036%, 중국 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3분 후 다시 측정했을 땐 알코올이 측정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두리안을 먹고 운전을 할 경우 알코올이 측정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8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층간소음은 이를 두고 이웃들 간의 갈등이 빚어져서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정도죠. 그런데 아파트를 짓기 전에 검사를 받을 때와 실제로 지어졌을 때 층간소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테스트를 받았을 때만큼 층간소음이 줄지 않았다는 건데요.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국토부가 받았지만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사원은 지적을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0.5kg 무게의 해머 5개가 쉴 새 없이 타이어는 시간차를 두고 둔탁하게 바닥을 내리칩니다. 아파트 시공 전 바닥 구조가 층간소음을 얼마나 줄이는지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LH공사와 건설기술연구원은 이때 측정되는 소음이 경량 충격음은 58데시벨, 중량 충격음은 50데시벨을 넘지 않으면 인정서를 발급하고 시공사는 이대로 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수도권 지역 아파트 191세대에 대해 시공 후 층간소음을 측정해보니 대부분 사전 측정치보다 더 컸습니다. 96%가 사전에 인정받은 성능 등급보다 낮아졌고 이 중 60%는 최소 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단 사전 시험만 통과하면 시공 과정이나 시공 이후에 감독이 허술한 점을 악용한 겁니다. 더군다나 현재 인정을 받고 있는 바닥 구조들조차 154개 중 단 8개만 신뢰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사전 인정을 받았더라도 실제 시공 과정에서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한 현장이 126개 중 1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한 마리에 5,000원인 치킨을 한 대형마트가 또 내놓으면서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도 그랬다가 자영업자들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판매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회원 가입만 해도 치킨 한 마리에 5,000원. 일반 치킨 반의 반값도 안 된다면서 손님들이 몰려듭니다. 하루에 200마리 한정 판매하고 있고요. 빨리 소진될 때는 한 오후 2, 3시면 다 완판됩니다. 지난달 5,000원 치킨 12만 마리가 일주일 만에 팔리자 이번엔 17만 마리로 늘렸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크게 반발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끼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자영업자들도 이 가격으로는 경쟁을 할 수 없는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할인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해당 마트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자영업자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겁니다. 9년 전 치킨 전쟁이 다시 벌어진 겁니다. 2010년 당시에도 5,000원짜리 마트표 치킨이 인기를 모았지만 동네 치킨집이 문 닫을 지경이라는 비판에 일주일 만에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저는 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마트에서도 준비한 치킨은 예정대로 다 팔고 또 할인 행사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 갈등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팬들의 참여가 반영이 된 톱 소셜 아티스트상은 3년째, 그리고 최고 그룹 가수가 받는 톱 그룹상까지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시상식에서 또 세운 기록들입니다. 상을 받고 역시 팬들을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최고의 꿈을 꾸자고 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최고 그룹 가수에게 주는 톱 그룹상. 방탄소년단은 처음으로 빌보드에서 주요 상을 받았습니다. 데넨쉐, 이매진 드래곤스, 마룬5 같은 쟁쟁한 그룹들과 함께 경쟁한 끝에 받은 상. 소감은 늘 그렇듯 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채웠습니다. This was only possible because of the little things we share together, the BTS and Army power, right? 방탄소년단은 우리는 여전히 6년 전의 그 소년들이라며 계속해서 함께 최고의 꿈을 꾸자고 덧붙였습니다. 2013년 데뷔한 7소년들은 2년 전 꿈의 무대 빌보드 시상식에 처음 올랐습니다. 그리고 팬들의 참여로 뽑는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올해까지 3년째 받았습니다. 빌보드 시상식에서 2개의 상을 받은 첫 한국 가수가 됐습니다. 공연은 축제 같았습니다. 마돈나와 머라이어 캐리가 공연한 뒤 선 무대. 팝스타 할씨와 함께 새 앨범의 대표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불렀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터키 여자 프로배구 리그에서 뛰는 김연경 선수가 소속팀 액자시바시의 챔피언 결정 4차전에서 18득점을 올렸습니다. 김연경의 활약에 힘입어 세트스코어 3대2로 승리한 액자시바시가 오전 3승제의 챔프전에서 1승 후 2연패를 당해 탈락 위기에 몰렸다가 2승 2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터키 리그에서 최근 5년간 2번의 우승을 경험했던 김연경은 자신의 3번째 우승의 희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모처럼 맑은 하늘에 공기까지 깨끗합니다. 활동하기에 참 좋겠는데요. 다만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3, 4도 웃돌면서 초여름 수준으로 덥기 때문에 강한 볕을 잘 피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계속 덥겠습니다. 고온 현상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은 기온이 더 높아서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도 많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 이어지면서 공기가 다시 건조해졌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중국 스모그가 서서히 유입됩니다.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밤에는 나쁨 수준으로 농도가 오르겠습니다. 아침에는 서늘한데 낮에는 기온이 훌쩍 오릅니다. 일교차가 상당한데요. 오늘 서울이 26도, 대전, 광주, 대구가 28도로 어제보다도 덥겠습니다. 북한도 평양이 27도, 중강이 28도 등으로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이상 비 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공기는 계속해서 건조해지겠고요. 기온은 주말 동안 높다가 다음 주 다시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은 헌법 파괴적이어서 타협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의 원로들과의 간담회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협치를 하고 타협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구 전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가 어렵다고 하지만 지속적인 대화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대통령이 현 정국을 풀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여당 2년째인데 여전히 야당처럼 하고 있다며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데 대해 검찰총장이 비판을 한 데 이어서 경찰도 반박을 하고 나서면서 검결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도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귀국 일정을 앞당겨서 내일 돌아옵니다.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유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 유 씨가 친딸의 살해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며 군의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무력 충돌로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23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